남은 반찬이나 싸놨다. 막내 며느리 주제에 설치지 말고. 시어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제 발치에 던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심장이 안 좋아지셔서 긴급하게 가족들을 소집한 자리였어요. 40여 명의 친척들이 지켜보는 본가 거실에서요. 불과 5분 전 큰형님과 둘째 형님에게는 500만 원짜리 금목걸이 세트를 건네시며 우리 효부들 고생 많았어다고 칭찬하셨던 그 목소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6년 동안 치매 시어머니를 밤낮 없이 간병한 제가 받은 건 찢어지고 낡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집어들고 눈물을 흘리며 현관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낡은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치매인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6년 동안 무엇을 지켜보고 계셨는지를요. 사연 시작 전에 실화 보따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2024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약국 카운터에서 처방전을 정리하다가 남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여보,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 그 한마디에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처방전 위에 놓인 볼펜이 또르르 굴러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죽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 최복순 여사는 올해 78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분식집을 차려 40년 넘게 운영하시며 혼자 힘으로 세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도 굳건하게 가정을 지켜온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분이 치매라니 서연은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본가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연이 남편과 함께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이미 큰아주버님 부부와 둘째 아주버님 부부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주버님 성우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둘째 아주버님 성민은 학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었죠. 두 분 모두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종이 한 장이 마치 가족 모두의 운명을 가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간병은 누가 맡을 건데요? 큰형님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죠. 서연은 그 눈빛에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건설업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현장 나가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거 다들 알잖아요. 큰아주버님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더 강하게 묻어났어요. 우리도 학원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학부모 상담의 입시 시즌까지 눈코 뜰 새가 없다고요. 둘째 형님 수진도 손사래를 치며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일정을 보여주기까지 했죠. 빼곡하게 채워진 스케줄표가 마치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물처럼 펼쳐졌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죠. 6명의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어머니 곁에서 간병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연 씨가 맡으면 되지 않아요? 큰형님이 손톱을 다듬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마치 점심 메뉴를 정하듯 태어난 어조였어요. 약사잖아요. 건강 관리도 잘 알 테고, 약 챙기는 것도 전문가고, 딱 적임자 아니에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사라서 간병을 맡아야 한다니, 그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과 치매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저도 약국 일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데 어떻게?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큰아주버님의 한숨소리에 묻혀버렸어요. 막내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때는 원래 그랬어. 그래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번 돈으로 나중에 보태줄 테니까 일단 서연 씨가 맡아요. 둘째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나중에 보태준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8년 동안 그런 약속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남편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눈빛으로 간절히 호소했죠.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서 서연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결국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죠. 제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큰아주버님은 역시 막내 며느리가 착해라며 웃었고 둘째 형님은 서연 씨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며 박수까지 쳤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서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연은 시어머니를 자신들이 사는 24평 전셋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뒤로 말수가 부쩍 줄어드셨죠. 서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여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이제 여기서 같이 살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서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주름진 손이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연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놀랄 만큼 강한 힘이었죠. 서연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과 시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는 시어머니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혼탁하던 눈동자가 찰나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너는 누구를 닮은 거니? 그 한마디를 남기고 시어머니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말이 없었던 것처럼요. 서연은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를 닮았느냐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서연은 어린 시절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닮았는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어요. 치매 증상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해도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서연은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간병의 나날이 얼마나 힘들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고된 시간의 끝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6년 뒤 모든 것을 뒤바꿔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아침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기저귀를 갈아들이는 것까지 마치면 어느새 출근 시간이었죠. 약국에서 8시간을 일하고 돌아오면 또다시 저녁 간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식사를 맛있게 드실 때, 그 작은 순간들이 버틸 힘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이불을 여미고 불을 끄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서연의 손목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시어머니의 눈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서연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로 끌어당기셨어요. 심장이 뛰는 것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고른 박동이었죠. 내 외할머니가. 시어머니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서연은 귀를 가까이 가져가야 했어요. 너한테 미안하다고.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호흡이 고르게 가라앉았죠.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라니요. 서연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는커녕 친할머니 얼굴도 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에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남편 정우뿐이었죠. 치매 증상이겠지. 서연은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가끔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의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약국에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 서연은 처방전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낯선 노신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회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죠. 약국에 오기엔 너무 격식을 차린 차림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서연이 습관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약을 찾는 대신 카운터 앞에 서서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어딘가 그리운 것을 찾는 사람처럼 깊고 복잡했습니다. 김서연 약사님이시죠?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살짝 당황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니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때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노신사는 그 말만 남기고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한 뒤 약국을 나갔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문 밖으로 따라 나갔을 때 그는 이미 검은 승용차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차는 순식간에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졌죠. 서연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연락하겠다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누구한테 무슨 연락을 한다는 걸까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과 노신사의 방문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돌아갔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뭔가 찜찜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실 하나가 두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서랍장을 열게 되었어요.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과 함께 빛바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헌수건, 오래된 약봉지, 색이 바랜 손수건들. 그 중에서 서연의 눈길을 끈 것은 바닥에 깔린 봉투 하나였어요. 누런 종이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찢어져 있었죠. 서연은 무심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사진은 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50년도 더 된 것 같았죠.
사진 속에는 두 여인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수수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였고 다른 한 명은 고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의 여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가냘픈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한복 차림의 여인은 누구일까요?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기 때문이었어요. 눈매, 코, 입술의 선. 서연은 그 얼굴을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50년도 더 된 사진 속에 자신과 똑 닮은 여인이 있는 걸까요? 그것도 시어머니 옆에 나란히 서서요. 어머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죠. 서연은 사진을 들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 속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 한복 입은 분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어요.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분은 시어머니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잊어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시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옆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보육원에서 자란 36해 동안 서연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어차피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낡은 사진 한 장이 그녀가 애써 닫아두었던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왜 시어머니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전호신사는 대체 누구이고 무슨 연락을 하겠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여인은 정말 서연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일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소리 없이 울리고 있었죠. 그날 밤 서연은 사진을 베개 밑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서연을 불렀어요.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아무리 달려가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답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느꼈어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2025년 설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끓이느라 손이 쉴 틈이 없었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상 명절 상차림도 당연히 서연의 몫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큰아주버님 부부와 둘째 아주버님 부부가 도착했어요. 어머, 서연 씨 고생했네. 음식 맛있겠다. 큰형님 미숙이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음식이 아니라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둘째 형님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나란히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큰형님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안방을 가리키자 두 형님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인사드리고 올게요. 형님들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시어머니를 찾아뵙는 건 좋은 일이니까 서연은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형님들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죠. 역시 명절엔 어머님 뵈러 와야 마음이 편하지. 큰형님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둘째 형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요. 효도는 마음이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0분 만에 효도가 끝난 걸까요? 시어머니 방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고 형님들은 다시 휴대폰에 콜을 받고 있었어요. 잠시 후 서연은 형님들의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SNS 앱이 열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방금 안방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가 있었죠. 시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큰형님과 둘째 형님.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과 함께하는 설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효부 인증. 댓글이 벌써 수십 개나 달려 있었어요. 역시 효녀들이네요. 어머님이 복 받으셨어요. 가족 사랑이 느껴져요. 서연은 그 댓글들을 보며 손에 든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10분. 고작 10분 동안 사진 몇 장 찍고 나와서 효부 인증이라니요. 서연은 지난 1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시어머니를 돌봐왔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밤새 잠을 설치며 곁을 지켰죠. 하지만 그 시간들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SNS에 올릴 사진 한 장 없었으니까요. 점심 식사 후 서연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형님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실에 모여 앉아 과일을 먹던 가족들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간병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병원비도 그렇고 약값도 그렇고 기저귀며 영양제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요? 큰형님이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혹시 간병비를 좀 나눠서 부담하면 안 될까요?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서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실에 찬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큰아주버님이 과일을 집던 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막내가 모시는 거잖아. 같이 살면 당연히 더 부담해야지. 그래요. 우리는 따로 사니까 생활비도 따로 드는 거고, 솔직히 서연 씨가 같이 사시면서 어머님 재산도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더 내는 게 맞죠. 둘째 형님이 거들었습니다. 재산 관리라니요. 서연은 시어머니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 돈을 쪼개서 간병비에 보태고 있을 뿐이었죠.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월급에서. 아이고, 돈 얘기 좀 조심해요. 명절인데 기분 나쁘게. 큰형님이 손사래를 치며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마치 서연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꾹 삼켰어요. 옆에 앉은 남편 정우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참 어머님, 저희 큰애 학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요. 이번 달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큰형님이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도요, 어머님. 학원 확장 비용이 필요한데 조금만 보태주시면 감사하죠. 둘째 형님도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형님들은 환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서연은 그 봉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현금이었어요. 간병비 분담은 거절하면서 시어머니께 손을 벌리는 건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적셨어요. 그래야 얼굴에 떠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앱을 열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지난달 병원비 영수증이었죠. 찰칵. 서연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어 그 사진을 저장했어요. 폴더 이름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간병 기록. 서연은 알 수 없었어요. 이 기록들이 언제 어떻게 쓰이게 될지. 하지만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반드시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요. 그날 밤 형님들이 떠난 뒤 서연은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는 형님들이 먹다 남긴 과일 껍질과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어요.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남편 정우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서연은 싱크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둥글고 밝은 보름달이었죠. 하지만 그 달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SNS 속 형님들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아래 달린 수백 개의 칭찬 댓글들도요. 세상은 10분짜리 사진 한 장만 보고 그들을 효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효도가 뭔지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약을 챙기는 것, 밤새 잠 못 이루며 곁을 지키는 것, 자기 월급을 쪼개 병원비를 내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서연은 믿었어요. 아니,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영수증 사진을 한 장 더 찍었어요. 시어머니 기저귀 감 영수증이었죠. 그리고 수첩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아주버님들 부부가 머문 시간, 시어머니께 받아간 돈, SNS에 올린 사진의 내용까지 서연의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겨울, 유난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를 모신 지 어느덧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간병 생활도 이제는 몸에 익어 있었죠. 새벽에 일어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것까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손에 익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시작되었어요. 저녁 9시쯤 서연은 시어머니의 이불을 여미고 불을 껐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기침을 많이 하셨지만 환절기라 그러려니 했죠.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 따뜻한 물을 한 잔 드리고 가습기를 틀어놓았어요.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죠. 쌕쌕거리는 숨소리였어요. 서연은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불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거든요.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열기가 뜨거웠어요.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죠. 서연은 급히 체온계를 가져와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39.2도.
고열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신호였죠.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여보세요, 119입니다. 어머니가 숨을 못 쉬세요. 열이 39도가 넘고 입술이 파래지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화기를 붙잡은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옮겨 실었어요. 서연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시어머니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것을 지켜보며 서연은 두 손을 꼭 모아 기도했어요. 제발 괜찮으시길. 제발이요. 새벽 1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시어머니를 급하게 처치실로 데려갔어요. 서연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흰 벽과 차가운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그 모든 것이 서연의 불안을 더욱 키웠죠. 1시간쯤 지났을 때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며느리입니다. 폐렴 합병증입니다. 고령의 기저질환도 있으시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계셔서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일단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서연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다른 가족분들은 안 오셨나요? 의사가 대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서연 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지금 연락해 볼게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이 시간에 전화해도 될까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은 큰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5번, 6번, 그리고 7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전화가 연결되었죠. 여보세요. 큰아주버님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형님, 저 서연이에요. 어머님이 응급실에 오셨어요. 폐렴 합병증이래요. 상태가 안 좋으셔서. 잠깐, 지금 몇 시야? 큰아주버님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새벽 2시 조금 넘었어요. 어머님이 위급하셔서요. 형님도 오셔야. 야, 지금 새벽 2시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가? 아침에 갈게. 아침에.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통화 종료. 그 세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잠시 숨을 고른 뒤 서연은 둘째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야 이 시간에. 형님, 저 서연이에요. 어머님이 응급실에. 아, 응급실? 지금? 둘째 아주버님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묻어났어요. 네, 폐렴 합병증이래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야 한대요. 형님도 오시면. 나 너무 피곤해서 지금은 못 가. 아침에 볼게. 일단 내가 잘 처리해. 뚜뚜뚜.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죠. 응급실 대기실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환자를 실은 들것이 지나가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서연은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하나 뽑아왔어요. 손이 시려서 캔을 감싸쥐었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간호사가 나와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알려주었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했죠.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그래도 자리를 뜰 수는 없었어요. 아침 9시가 되어서야 큰아주버님 부부와 둘째 아주버님 부부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머, 서연 씨 여기 있었어요? 밤새 안 갔어요? 큰형님이 놀란 척 물었습니다. 서연의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을 보면서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네, 어머님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서연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때? 좀 괜찮으셔? 큰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조금 안심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상태를 먼저 물어봐 주시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큰아주버님의 다음 말에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입원비 얼마나 나와? 서연은 잠시 멍하니 큰아주버님을 바라보았어요.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어머니 상태가 아니라 입원비를 먼저 물어보신 건가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중환자실이라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중환자실? 그거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큰일이네. 큰아주버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둘째 아주버님도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보험은 들어있어? 실비 같은 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형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으세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참, 어머니 통장이랑 인감은 어디 있어? 나중에 병원비 결제하려면 필요할 텐데. 큰형님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그 질문에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통장과 인감 위치라니요. 저도 모릅니다. 어머님 물건은 제가 손댄 적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큰형님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 같이 살면서 그것도 몰라요? 이상하네. 같이 살면서 어머님 재산 손댄 적 없어요. 저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이지만 밤새 잠도 못 자고 홀로 응급실을 지킨 서연에게 그 말은 너무나 가혹하게 들렸어요. 아이고, 예민하시네. 그냥 물어본 건데. 큰형님이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주버님들 부부는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왔어요. 서연에게는 아무것도 사다 주지 않았죠. 서연은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오후 3시 아주버님들 부부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요. 서연 씨가 잘 부탁해요. 큰형님이 가볍게 인사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둘째 아주버님 부부도 뒤따랐어요. 병원에 머문 시간은 총 6시간 남짓이었죠.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어 서연은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차가웠죠. 어머님, 저 왔어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기계음 사이로 들려왔어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가족일까요? 새벽에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아침에 갈게라고 전화를 끊는 것이 가족인가요? 병원에 와서 가장 먼저 입원비를 묻는 것이 가족인가요?
며느리 혼자 밤새 응급실을 지키게 두는 것이 가족인가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날 밤 서연은 병원 복도 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서연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누구의 손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온기만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서연의 손에는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 서연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간병 기록 폴더를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응급실 도착 시간, 아주버님들에게 전화한 시간과 그들의 대답, 병원에 도착한 시간과 머문 시간, 그들이 물었던 질문들까지.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건 입원한 지 보름이 지나서였습니다. 폐렴 합병증은 가까스로 회복되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걸음걸이가 느려지셨고 말씀도 더 어눌해지셨죠. 치매 증상도 조금씩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를 다시 24평 전셋집으로 모셔왔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12가지나 되었죠.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서연은 약 봉투에 하나하나 요일과 시간을 적어 정리했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큰아주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본가에서 가족회의 하자. 어머니 일로 정리할 게 있어. 가족회의라는 말에 서연은 살짝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번에는 간병비 분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조금은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서연은 남편 정우와 함께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큰아주버님 부부와 둘째 아주버님 부부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커피와 과일이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서연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자 큰아주버님이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자, 오늘 모인 건 어머니 재산 문제 때문이야. 재산 문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간병비 분담이 아니라 재산 문제라니요. 어머니가 이번에 크게 아프시면서 우리도 많이 생각했어. 만약에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재산 정리가 복잡해질 수 있잖아. 큰아주버님이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뭐가 있는지, 통장은 어디 있는지, 인감은 누가 갖고 있는지. 서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큰아주버님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 통장이나 인감 같은 거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는 몰라요. 어머님 물건은 손댄 적 없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한 말이었어요. 2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서연은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재산에 손을 댄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큰형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 같이 살면서 그것도 몰라요? 이상하네. 큰형님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2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통장 위치도 모른다고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둘째 형님도 거들었습니다. 서연은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눌러 참았어요. 정말 몰라요. 어머님이 따로 관리하시는 거라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혹시 숨기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슬쩍슬쩍 빼돌린 거 아니고? 큰형님의 말에 서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빼돌리다니요. 자기 월급을 쪼개서 간병비에 보태고 있는 사람한테 빼돌렸다는 소리를 하다니요. 형님,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확인하는 건데. 큰아주버님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서연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처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때 둘째 아주버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쨌든 재산 정리는 해야 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머니 재산은 삼형제가 균등하게 나누는 게 맞아. 맞아요. 법적으로도 자녀한테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3분의 1씩 나누면 공평하지. 큰형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삼형제 균등 분배. 얼핏 들으면 공평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에는 지난 2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약을 챙기던 일, 기저귀를 갈아드리던 일, 병원에 모시고 다니던 일, 응급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던 일,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던 일, 자기 월급에서 간병비를 보태던 일, 그 모든 시간 동안 형님들은 무엇을 하셨죠? 설날에 와서 10분 동안 사진 찍고 SNS에 효부 인증 올린 것, 어머니한테 손 벌려 용돈 받아간 것, 응급실에서 새벽에 전화했을 때 아침에 갈게 하고 끄는 것, 병원에 와서 제일 먼저 입원비가 얼마냐고 물은 것, 그러면서 재산은 똑같이 나누자고요.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어머님 간병하면서 쓴 돈이 있어요. 병원비, 약가, 기저귀, 영양제, 그 외 잡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요? 큰형님이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2년이면 거의 3,600만 원이에요. 이 비용을 형님들과 나눠서 부담하면 안 될까요? 재산 분배 얘기하기 전에 간병비 정산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서연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큰아주버님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둘째 아주버님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죠. 형님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서연 씨. 돈 얘기 좀 조심해요. 큰형님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명색이 가족인데 돈 얘기부터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무슨 남이에요? 맞아요. 같이 살면서 좀 쓴 거 가지고 그걸 일일이 계산하면 정이 없어 보여요. 둘째 형님도 가세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재산 3등분 얘기를 꺼내면서 정작 간병비 분담 얘기를 하니까 돈 얘기 조심하라고요. 형님들은 2년 동안 간병비 한 푼도 안 내셨잖아요. 그런데 재산은 똑같이 나누자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야, 너 지금 우리한테 뭐라는 거야? 큰아주버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변해 있었어요. 막내 며느리가 어디서 어른들한테 대들어? 내가 뭔데 재산 얘기에 끼어들어?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2년 동안 어머님 곁에서 간병한 건 저라고요. 간병한 거 가지고 지분 주장하려고? 그래, 넌 간병비 받고 싶은 거지? 돈이 목적이었던 거야? 큰아주버님의 말에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2년간의 헌신이 한순간에 돈 목적으로 둔갑해버렸죠. 서연은 남편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눈빛으로 호소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였어요. 서연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하게 굳어버린 무언가가 있었어요. 재산 문제는 형님들끼리 정리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서연은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큰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저것 봐. 화내고 가네. 그래놓고 나중에 재산 달라고 하면 어쩌려고.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 추위보다 가슴속 서러움이 더 사무쳤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한참 동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형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서. 괜찮아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괜찮지 않다는 것이 묻어나 있었죠. 그날 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간병 기록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회의에서 나온 대화 내용, 아주버님들 부부의 발언, 자신이 했던 말, 그리고 남편의 침묵까지. 기록을 마친 서연은 지난 2년간 모아둔 영수증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 기저귀 구매 영수증, 영양제 영수증. 2,000장이 넘는 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서연은 새 메모를 열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간병비 지출 내역 3,720만 원. 그 숫자를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 기록들이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자신의 헌신이 돈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2030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를 모신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있었어요. 36이던 서연은 42이 되었고 78이던 시어머니는 84이 되셨죠. 6년. 그 시간 동안 서연의 삶은 온통 간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그 일상이 2,000번 넘게 반복되었어요. 서연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서연이 시어머니의 아침 약을 챙기려고 안방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시려다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게 끊어졌어요. 서연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시어머니는 정밀 검사를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몇 시간이 며칠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담당 의사가 서연을 불렀어요.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오랜 투병 생활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버티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이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어요.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후 시어머니는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시던 날 시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할 게 있어. 가족들 불러.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또렷했어요. 혼탁하던 눈빛도 어딘가 맑아 보였죠. 서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본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큰아주버님 부부, 둘째 아주버님 부부는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과 안방, 마당까지 가득 채웠어요. 시어머니가 긴급하게 가족을 소집했다는 소식에 다들 궁금해하며 모인 것이었죠. 서연은 남편 정우와 함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래? 유언장 쓰시려나? 재산 정리하시려는 거 아니야? 서연은 그 소리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시어머니가 나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시어머니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는 큰아주버님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거실 한가운데에 시어머니의 휠체어가 멈췄습니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거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살아있을 때 고마운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었어. 선물이라는 말에 거실이 술렁거렸어요. 친척들의 눈빛이 반짝거렸죠.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큰형님을 불렀습니다. 미수가 이리 와. 큰형님이 화난 표정으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시어머니가 품에서 빨간 벨벳 상자를 꺼내 큰형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금목걸이 세트야. 500만 원짜리. 우리 큰며느리 고생 많았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큰형님이 상자를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형님이 불려갔어요. 수진아, 너도 이리 와. 시어머니가 똑같은 빨간 벨벳 상자를 둘째 형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금목걸이 세트야. 우리 둘째 며느리도 고생 많았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둘째 형님도 상자를 받아들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두 형님은 나란히 시어머니 옆에 서서 금목걸이 상자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역시 효부들이네. 시어머니 복이 많으시다. 저렇게 효도하니까 금목걸이도 받지. 서연은 가만히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했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이리 와.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살짝 떨렸지만 꾹 참고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4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죠. 서연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찢어진 보따리였어요. 헌 보자기로 대충 묶은 얼룩덜룩한 보따리. 금목걸이가 담긴 빨간 벨벳 상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물건이었죠. 시어머니가 그 보따리를 서연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남은 반찬이나 싸갔다. 막내 며느리 주제에 설치지 말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연은 발치에 떨어진 보따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방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막내 며느리 주제에 설치지 말라니요.
거실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어요. 어머, 저건 뭐야? 반찬 보따리래. 금목걸이 주고 반찬 보따리라니. 뭘 잘못했길래 저러지?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금목걸이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고 낯설었어요. 6년간 곁에서 모셔온 그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발치의 보따리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2번이나 떨어뜨렸죠. 그 모습을 40여 명의 친척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남편 정우를 돌아보았어요.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눈빛으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40여 명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비겁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등을 찔렀어요. 저러니까 저런 대접을 받지. 그러게 며느리가 좀 똑 부러져야 하는데 뭘 잘못했길래 어머니가 저러실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눈물 젖은 얼굴을 스쳤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6년간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약을 챙기던 일, 기저귀를 갈아들이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던 일, 응급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던 일, 형님들에게 간병비 분담을 요청했다가 돈에 눈이 멀었다는 소리를 듣던 일, 재산 빼돌린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던 일, 그 모든 시간 동안 서연은 묵묵히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시겠지, 언젠가는 진심이 통하겠지 하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돌아온 건 반찬 보따리 하나였어요. 40여 명의 친척들 앞에서 바닥에 던져진 낡고 찢어진 보따리.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울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서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서연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목소리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새벽녘에 눈을 떴을 때 서연의 손에는 아직도 그 낡은 보따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어요. 무슨 반찬이 들어있는지 열어볼 기력조차 없었죠. 자존감이 바닥까지 추락한 밤이었습니다. 6년간의 헌신이 무너져 내린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어요. 이 낡은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진실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40여 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쏟아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 입을 가리고 웃는 얼굴들, 발치에 툭 떨어지는 보따리. 그 장면이 끝없이 반복되었죠. 새벽 3시쯤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죠.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 보따리가 놓여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무렇게나 던져둔 채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낡고 찢어진 보자기, 얼룩덜룩한 무늬, 그 안에 담긴 반찬을 확인할 기력조차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한참 동안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찬이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먹을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신 것일 수도 있다. 시어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셨으니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얼마 남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따리가 시어머니에게서 받는 마지막 물건이 될 수도 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보따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 매듭을 풀었어요. 낡은 천이 스르륵 풀리며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안에는 갈색 서류 봉투 여러 개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마다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죠. 서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를 열자 서류 한 뭉치가 나왔습니다. 등기권리증이었어요.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 서연은 서류를 들고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로 빌딩 지분증서, 을지로 빌딩 지분증서. 서연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에는 통장 3개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예금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1억 원, 1억 원, 1억 원. 합쳐서 3억 원이었죠.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반찬이라더니 왜 재산 서류가 들어있는 거죠?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을 보따리에 넣으신 걸까요? 그때 봉투 맨 아래에서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하얀 편지 봉투와 작은 USB 메모리였어요. 편지 봉투 겉면에는 시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기 전에 USB를 먼저 봐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어요. 남편 정우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뭐해? 여보, 이것 좀 봐요. 서연이 바닥에 펼쳐진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정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보따리 안에 있었어요. 반찬이 아니라 이게 들어 있었어요. 정우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USB를 먼저 보래요. 어머님이. 서연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정우가 급히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USB를 꽂자 영상 파일 하나가 떴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병원 침대가 아니라 깔끔한 방에 앉아 계셨어요.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혼탁하고 초점 없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맑은 눈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죠. 서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보따리를 열어본 거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어느라고 끊기던 말투가 아니라 또박또박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그 한마디에 서연과 정우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6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약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됐어. 완전히 치매인 척한 건 내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지.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6년을 지켜봤어. 내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며느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막내 며느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명절에 와서 사진 몇 장 찍고 돈 받아가기 바빴어.
내 아들들은 내가 쓰러져도 아침에 온다고 전화를 끊었지. 병원에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입원비가 얼마냐는 거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6년 동안 단 하루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 새벽마다 약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내 월급 쪽에서 간병비에 보태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늘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그런 짓을 한 건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 모욕을 당하고도 내가 끝까지 이 보따리를 열어볼 만큼 나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넌 열어봤구나.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6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하고 맑은 미소였습니다. 진짜 며느리는 너뿐이었어, 서연아. 내 전 재산은 너한테 가는 게 맞아. 화면 속 시어머니가 잠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예전에 시어머니 서랍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사진이었죠. 이 사진 기억하지? 내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했었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이 사진 속 여인이 누구인지.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나는 50여 년 전에 한빛제약 창업주 댁에서 가정부로 일했어. 이 사진 속 한복 입은 분이 바로 창업주의 외동딸이셨지. 그분이 집안에서 쫓겨나실 때 나한테 부탁하셨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젠가 내 손녀를 찾아서 그 아이가 정말 착한 사람인지 확인해 달라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면 내가 남긴 것을 전해달라고.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서연아, 너는 그분의 손녀야. 한빛제약 창업주의 외손녀. 내 외할머니께서 너한테 남기신 것이 더 있어. 이재훈 변호사님이 모든 걸 알려주실 거야. 화면이 멈췄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서연은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죠. 한빛제약 창업주의 외손녀. 보육원에서 자라며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살았던 서연이 대한민국 유수의 제약회사 창업주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었다니요. 남편 정우가 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여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은 결혼하고 12년 동안 남편이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가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6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줬어. 형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오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욕당할 때도 그냥 서 있기만 했어. 정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내가 남편 자격이 없었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서연은 남편의 등을 토닥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6년간 얼어붙어 있던 것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품에서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시어머니의 자필 편지가 나왔어요. 서연아, 6년간 지켜봤다. 내가 치매인 척한 건 너와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어. 진짜 며느리는 너뿐이었다. 그리고 내 외할머니께서 남기신 것이 더 있다. 미안하고 고맙다. 사랑한다. 내 막내 며느리.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새벽빛이 거실로 스며들었죠. 6년간의 어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시어머니의 영상을 수십 번이나 다시 재생했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죠. 놀라움, 감사함, 서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떨림까지. 한빛제약 창업주의 외손녀. 그 말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살았던 서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약회사의 피를 이어받았다니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편지에 적혀 있던 이름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재훈 변호사. 편지에는 이 변호사의 연락처와 함께 그가 모든 것을 알려줄 거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연은 남편 정우와 함께 이재훈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자리 잡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서연을 맞이했어요. 김서연 님이시죠? 이재훈 고문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정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여보. 내가 옆에 있을게. 최상층에 도착하자 넓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6년 전 약국에 찾아와 때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사라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서연 약사님. 노신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6년 전에 약국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재훈 변호사가 자리에 앉으며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저는 35년 전부터 한빛제약 창업주고 한정우 회장님의 법률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외동딸이셨던 한소영 여사님의 유언 집행인이기도 하죠. 서연은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소영 여사님은 김서연 씨의 외할머니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불행히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셨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딸 하나를 낳으셨지만 그 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건 갓난아기인 손녀뿐이었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갓난아기가 바로 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재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손녀를 직접 키우실 수 없는 상황이셨어요. 건강도 좋지 않으셨고 생활도 어려우셨죠. 결국 손녀를 보육원에 맡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어요. 변호사가 오래된 서류 한 장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35년 전의 것이에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손녀에게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 누군가가 확인해 주었을 거야. 착한 사람으로 자랐다면 할머니가 남긴 모든 것은 내 것이란다. 사랑한다. 나의 아가야. 서연은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 전에 쓰인 편지가 오늘에야 서연의 손에 닿은 것이었어요. 이재훈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손녀를 찾아서 그 아이가 정말 착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착한 사람이면 유산을 전해달라고요. 그래서 최복순 여사님께 부탁하신 건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복순 여사님은 외할머니 댁에서 가정부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외할머니께서 가장 신뢰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복순 여사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기다리셨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6년 전 복순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들고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DNA 검사요? 네. 복순 여사님이 몰래 수집하신 김서연 씨의 머리카락과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남겨두신 혈액 샘플을 대조한 거예요. 결과는 99.99% 일치였습니다. 변호사가 검사 결과지를 서연에게 건넸어요. 서연은 그 종이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복순 여사님은 그때부터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바로 유산을 전하지 않으셨죠. 김서연 씨가 정말 착한 사람인지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으셨으니까요. 그래서 6년을 지켜보신 거군요. 서연이 나직이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치매인 척 하시면서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셨고 김서연 씨의 헌신도 직접 눈으로 보셨죠. 그리고 확신하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외할머니께서 찾던 착한 손녀라고. 이재훈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제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긴장된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외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산은 한빛제약 지분 12%입니다.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800억 원 상당이에요. 서연과 정우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동산 3곳이 김서연 씨 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소재 오피스 빌딩 1채, 서초구 소재 상가 건물 1채, 그리고 제주도 소재 리조트 부지입니다.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총 자산 가치는 대략 1,5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죠. 이 모든 것이 정말 제 것인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외할머니의 유언장, DNA 검사 결과, 그리고 복순 여사님의 증언까지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김서연 씨는 한빛제약 창업주의 적법한 상속인입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를 돌봐주시는 간병인분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빨리 오시는 게 좋겠어요. 서연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지셨고 숨소리도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혼탁하던 눈동자가 찰나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네,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다 만났니? 이 변호사. 네, 다 들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고맙지.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시어머니의 손에 힘이 조금씩 빠져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손 꼭 잡고 있을게요. 저 여기 있어요. 서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일주일 뒤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어머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한테 가족이 뭔지 알려주셔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려주셔서. 서연은 시어머니의 차가워진 손등에 입술을 맞추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서연에게 남겨주신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6년간의 시험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형님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연은 상주로서 3일 동안 빈소를 지켰어요.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도 장례식장에 왔지만 그들의 표정은 슬픔보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주버님들은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틈틈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서연은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장례 3일째 되던 날 발인을 마치고 본가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큰아주버님이 낯선 남자 한 명을 데리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앉아요, 서연 씨. 큰아주버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남편 정우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이분은 내 변호사야. 오늘 유산 문제를 정리하려고 불렀어. 큰아주버님이 변호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유산은 민법에 따라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삼형제분이 각각 3분의 1씩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사무적인 어조로 설명했어요. 잠깐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직접 증여하신 재산이 있어요. 큰아주버님의 눈이 커졌어요. 뭐? 증여? 무슨 증여?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보따리 안에 있던 그 서류들이었죠. 등기권리증, 지분증서, 통장사본, 그리고 공증된 증여 계약서. 이건 어머님께서 생전에 공증까지 받으신 증여 서류예요. 강남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억 원이 저한테 증여되어 있어요. 아주버님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이게? 둘째 아주버님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서류를 훑어보던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무효야. 큰아주버님이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는 치매 환자였어. 치매 환자가 작성한 증여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효가 아닙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증여 당시 어머님의 의사 능력을 판정한 의료 소견서가 있어요. 신경과 전문의가 어머님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서류예요. 그리고 공증 영상도 있고요.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사능력 판정서와 공증 당시 촬영된 영상의 사본이었죠. 조작이야. 분명히 조작이야. 큰형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서연 씨가 치매 환자 어머님을 협박해서 받아낸 거잖아. 이건 범죄라고. 협박이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스스로 원해서 저한테 증여하신 거예요.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형님들은 유산 분쟁 소송을 제기했어요. 치매 환자의 증여는 무효이며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를 협박하여 재산을 편취했다는 내용이었죠. 한 달 뒤 법원에서 조정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이재훈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어요. 맞은편에는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어요. 원고 측은 피고가 고인을 협박하여 재산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주버님들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고인은 치매 환자였으며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증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는 무효입니다. 조정위원이 서연 측을 바라보았어요. 피고 측 반론 있으십니까? 이재훈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먼저 고인의 의사능력 판정서입니다. 증여 당시 신경과 전문의가 직접 면담하여 작성한 소견서로 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다음은 공증 영상입니다. 법정의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가 또렷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나 최복수는 맑은 정신으로 막내 며느리 김서연에게 내 재산을 증여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닌 내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아주버님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건 연기야. 치매 환자가 일시적으로 맑아 보일 수도 있잖아. 큰아주버님이 소리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재훈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피고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6년간의 간병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이것은 피고 김서연 씨가 6년간 작성한 간병일지입니다. 매일의 간병 내용, 투약 기록, 병원 방문 기록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년간의 간병비 영수증입니다. 총 2147장입니다. 서연이 모아둔 영수증 파일이 테이블 위에 쌓였어요. 병원비, 약값, 기저귀, 영양제. 6년간의 헌신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총 금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피고 김서연 씨는 이 비용을 본인 월급에서 충당했으며 원고 측으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반면 원고 측은 이재훈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6년간 고인에게서 받아간 금액 내역입니다. 큰아들 박성호 씨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1억 2천만 원, 둘째 아들 박성민 씨는 학원 확장 비용 명목으로 총 8천만 원을 고인에게서 수령했습니다. 아주버님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야. 둘째 아주버님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이 막내 며느리에게 자발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도 인정하셔야겠네요. 이재훈 변호사의 말에 둘째 아주버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법정 문이 열리며 한 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언니 최복자 여사였어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복자 여사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86의 고령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증인은 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친언니입니다. 평생 동생과 가깝게 지냈어요. 고인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 알고 계신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복자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동생은 치매가 아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치매인 척한 거였어요.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동생이 나한테 맡긴 게 있어요. 최복자 여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동생이 5년간 기록한 파일이에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머니한테 받아간 돈 내역, SNS에 효도 인증 올리고 10분 만에 떠난 날짜와 시간, 장례 비용 아끼려고 논의했던 녹취록까지 다 있어요.
아주버님들의 얼굴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막내 며느리가 새벽마다 약 챙기고 기저귀 갈고 병원에 데려가던 기록도 있어요. 동생은 매일 일기를 썼거든요. 눈 감기 일주일 전까지. 최복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동생은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며느리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모든 증거를 검토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형님들의 변호사가 항의하려 했지만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고인의 의사능력 판정서, 공증 영상, 간병 기록, 그리고 증인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피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증여 결정은 합리적이고 정당합니다. 나아가 원고 측이 고인에게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형님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일주일 뒤 아주버님들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서연은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6년간 모아온 영수증 한 장 한 장, 간병일지 한 줄 한 줄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구나.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결국 자신을 지켜준 것이었죠. 남편 정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였어요.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정장 차림을 점검했어요.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평소 약국에서 입던 흰 가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오늘은 한빛제약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한빛제약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리였어요. 이재훈 변호사가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주었고, 이제 서연은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남편 정우가 거실에서 물었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서연이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전에 자신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를 떠안게 되던 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던 자신. 그때의 서연과 지금의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빛제약 본사 빌딩. 서연이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이재훈 변호사가 서연을 안내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긴장되시죠? 변호사가 물었어요.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떨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6년간 버텨온 시간이 그녀에게 단단한 힘을 주었으니까요.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에 15명의 이사진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이재훈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한빛제약 창업주고 한정우 회장님의 적법한 상속인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DNA 검사 결과, 유언장, 그리고 모든 법적 서류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속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훈 변호사가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빛제약 창업주 한정우 회장님의 외손녀 김서연입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이 서연을 감싸 안았어요.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뿌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연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어요. 저는 외할머니와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진심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빛제약이 사람을 위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서연의 얼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빛제약 창업주의 숨겨진 외손녀, 35년 만에 정체 밝혀져. 보육원 출신 약사 하루아침에 1000억대 자산가로. 모든 방송사가 서연의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6년간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간병한 며느리, 치매인 척한 시어머니의 시험을 통과한 착한 사람. 그 드라마 같은 사연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큰아주버님 댁의 거실. 큰아주버님과 큰형님이 TV 앞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이사진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죠. 말도 안 돼. 저게 서연이라고? 큰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빛제약 창업주의 외손녀, 그 서연이가? 큰아주버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큰아주버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한빛제약 계열 건설사로부터였어요. 박성호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하청 계약건이 취소되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취소? 갑자기 왜? 상부 지시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큰아주버님의 건설회사는 한빛제약 계열 건설사의 하청을 주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이 끊기면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였죠. 여보, 이거 분명히 서연이가 한 짓이야. 큰형님이 소리쳤어요. 그 기집. 큰아주버님이 이를 갈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둘째 아주버님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박성민 원장님, 임대료 재협상권으로 연락드립니다. 임대료요? 갑자기 무슨?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 측에서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셨어요. 현행 대비 30% 인상입니다. 둘째 아주버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30%? 그건 너무. 새 건물주가 누군데요? 김서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둘째 아주버님이 운영하는 학원 건물의 원래 주인이 돌아가시면서 그 건물이 서연이 상속받은 부동산 중 하나였던 것이죠. 둘째 아주버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연의 세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들 부부는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타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들이 친척들 사이에 퍼져나간 것이었어요. SNS에 효도 인증 올리고 10분 만에 떠났다는 것, 6년간 간병비 한 푼 안 냈다는 것,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아침에 갈게라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 장례 비용 아끼려고 논의했던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알려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효도한다고 자랑하던 아주버님들 부부의 민낯이 드러난 거였죠. 친척들 사이에서 형님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쟤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대? 어머니 돈은 받아가면서 간병비는 한 푼도 안 냈다며. 막내 며느리 앞에서 반찬 보따리 던진 것도 일부러 망신 준 거래. 아주버님들 부부는 더 이상 친척 모임에 얼굴을 내밀 수 없게 되었어요.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달 뒤 서연은 특별한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빌딩 1층.
그곳에 새로운 약국이 문을 열었어요. 간판 이름은 복순약국이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약국을 열었어요. 그냥 약국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눠주는 무료 약국이었죠. 약국 한쪽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낡고 찢어진 보따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6년 전 그 모욕의 밤 서연의 발치에 던져졌던 바로 그 보따리였죠. 액자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 서연은 그 글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약국 예쁘게 잘 됐네. 남편 정우가 서연의 옆에 섰어요. 그의 눈빛은 6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형들 앞에서 고개 숙이던 비겁한 남자가 아니었죠. 고마워, 여보. 옆에 있어줘서. 서연이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고맙지. 6년 동안 혼자서 버텨주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옆에 있을게. 평생. 정우가 서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6년간 서연을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고 환한 빛이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서연은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모시던 날, 시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고 물었던 말. 너는 누구를 닮은 거니?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서연은 외할머니를 닮은 거였어요. 얼굴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는 마음. 끝까지 착하게 살아가려는 마음. 그 마음이 서연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이었죠. 어머님, 감사해요. 서연이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시어머니가 웃고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약국 개업식이 열렸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오셨어요. 서연은 직접 약을 챙겨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6년간 시어머니를 돌보며 익힌 그 손길 그대로였죠. 약사님, 정말 고마워요. 어르신들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서연은 알았어요. 진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걸.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걸.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진심으로 돌아온다는 걸. 밤이 깊어갔습니다. 약국 문을 닫고 나오는 서연의 손을 정우가 잡았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응,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머리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년간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김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6년간 홀로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모진 구박을 견뎌낸 며느리 서연. 새벽마다 약을 챙기고 밤새 곁을 지키고 자신의 월급을 쪼개 간병비에 보태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든 진심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따뜻한 마음은 서연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죠.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답이 찾아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니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